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범죄 예방론 제 6주차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범죄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역사적인 흐름과 다양한 범죄 예방 관련된 환경 설계 기법, 그리고 범죄 예방의 전반적인 뼈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실행한 그 범죄 예방 프로그램들, 과연 진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평가와 범죄 예방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평가 유형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국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범죄 예방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하는 평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의 텍스트들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제 설명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평가와 이제 범죄 예방의 도입인데요. 평가와 범죄 예방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보이시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범죄 예방 사업을 합니다. 이제 우범 지역에 CCTV를 달고 가로등 그 LED를 교체를 하고요. 순찰대로 조직을 하죠. 근데 막상 연말이 되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었는가 라고 물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작년보다 예산을 다 썼다. CCTV 100대를 설치 완료했다. 정도로 끝내버리죠. 하지만 진정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 프로그램과 그 운영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없는 프로그램을 이제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평가란 어떤 것일까요? 학계에서는 좋은 평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유형들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살펴볼 여러 평가 유형들이 결국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가? 이것을 묻는 효과 평가, Effective Evaluation이라고 하죠. 이것의 하위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평가라는 것은 이론적인 뼈대를 잘 세웠는지 이론적인 문제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범죄율이나 두려움의 감소 수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인지 측정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것과 직결되는 고도의 과학적인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좋은 평가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주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평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렇다면 평가, evaluation,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어떤 활동이나 현상의 유용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어떤 예방 대책이나 개입 방안을 실제 동네에 실시했을 때 그것이 범죄율을 얼마나 낮췄고 주민들의 두려움을 얼마나 줄여주었으며 기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내무부 소속이었던 저명한 학자 엑브론과 피즈 라는 학자들의 그 견해를 보자면 범죄 예방 평가를 크게 세 가지 핵심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과정 평가, 프로세스 이밸루에이션, 그래서 계획대로 잘 굴러가는가, 대처 방안의 운영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평가, 임팩트 이밸루에이션,
그래서 효과가 과연 있었는가, 대처 방안이 만들어낸 성과와 결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편익 평가입니다. 돈 들인 만큼, 코스트 베네핏 이밸루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돈 들인 만큼 가치가 있었는가, 예, 투입된 예산 대비 산출된 범죄 감소 효과를 경제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 결과 평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영양 평가는 한마디로 before and after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특정 범죄 정책이나 대처 방안,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에 과연 어떤 변화,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율의 변화, 이런 게 있었는가를 따져 묻는 가장 직관적이고 궁극적인 평가입니다. 저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이제 교정시설에서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교도소에서 이제 마약 사범들을 대상으로 아주 훌륭한 심리 재활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실시해 보았다고 이제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영향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들이 출소한 후 1년, 3년 뒤에 다시 마약을 투여했는지, 약물 복용 감소, 네, 혹은 다시 마약을 저질러서 교도소로 돌아왔는지, 재범률 감소, 그 효과를 수치로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이웃감시로 한번 볼까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매일 밤 10시부터 순찰을 한번 도는 이웃감시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1년 뒤 교도소 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 동네 침입 절도가 줄었는지, 범죄에 미친 영향,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밤길을 걷는 여성들의 공포심이 줄어들었는지, 두려움에 미친 영향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당연해 보이겠지만 사실 이 영향평가를 완벽하게 해내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척 까다롭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그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향평가의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 이제 복합적인 개입입니다. 영향평가가 왜 어려운지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는 범죄 예방을 실시할 때 단 한 가지 대처 방법만 깔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험실의 쥐를 연구할 때 변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시는 다릅니다. 지자체에서 A 동네의 범죄를 줄이려고 마음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가로등만 밝게 바꾸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흔히 여러 방법들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가로등도 밝게 하고, 이때는 환경설계죠. 경찰 순찰차도 더 자주 돌게 하고, 이때는 공식 통제입니다. 주민 방범대도 결성합니다. 이때는 비공식 통제입니다. 자, 1년 뒤 A 동네 범죄율이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근데 평가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 30% 감소가 과연 가로등 때문인가? 순찰자 때문인가? 방범대 때문인가? 해당 지역에서 범죄율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개입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특정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치명적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평가의 문제점입니다. 분석 단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방의 활동이 대부분 동네나 이웃 지역 전체 대상 분석 단위로 실시된다는 데서 그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통제의 불가능성, 우리 동네는
우리는 특정 동네에 유리돔을 씌워서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즉 동네나 이웃 지역을 물리적, 사회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A 동네에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패한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제 불황이 와서 생계형 범죄가 급증했을 수도 있고, 옆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우범자들이 A 동네로 대거 이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A 동네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거시적인 요인들이 범죄 예방 프로그램과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순수한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발라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이제 프로그램 수용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네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주민 100%가 똑같이 로봇처럼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방 프로그램이 이웃 지역에 골고루 실시되지도 않고 주민들 모두가 그것을 똑같이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골목 사람들은 방범창도 열심히 달고 순찰도 잘 돌지만 두 블록 옆 사람들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순찰이냐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영향평가를 할 때 이렇게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수용도와 협조가 동네마다 삐뚤빼뚤하다면 도대체 어느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할까요? 각별한 주의와 아주 정교한 통계 기법이 요구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평가의 또 세 번째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전이와 확산 문제입니다. 이건 범죄학에서 아주 빈출되는 개념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범죄 예방 활동이 다른 지역, 인접 지역의 범죄와 두려움에 뜻밖의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범죄 전이는요, crime displacement인데요. 흔히 풍선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A 동네에 방범용 CCTV를 쫙 깔고 경찰을 투입했더니 A 동네 범죄는 사라졌습니다. 성공일까요? 범죄자들이 착해져서 범죄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단속이 없는 옆 동네 B로 이동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A 동네 평가만 보면 대성공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범죄 총량은 그대로인 실패한 정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ffusion of benefits라고 해서 그 혜택의 확산입니다. 이건 반대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A 동네에만 방범 수차를 강화했는데 범죄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요즘 이 동네 전체 분위기가 험악하네. 당분간 몸 사려야겠다라면서 전혀 순찰을 하지 않은 B 동네의 범죄율까지 같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영향평가는 타겟 지역 하나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요. 인접 지역의 변화, 전이와 확산까지 함께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 작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과정평가란 무엇인가? 자, 지금까지 결과에 집착하는 영향평가의 어려움을 봤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를 넘어가서 시각을 완전히 바꾼 과정평가, 프로세스 이밸루에이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과정평가는 결과적으로 범죄가 줄었어? 를 묻기 전에 애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긴 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과 대처 방안의 실시 과정 자체를 분석하고 그 절차를 심사하는 거죠. 수십억을 들여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출석을 안 하거나 강사들이 대충 시간만 때운다면 효과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과정평가는 다음 사항들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합니다.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사회적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가 이 프로그램을 수용할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실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수와 점검 사항을 검토합니다. 최초 기획했던 기한서의 목표부터 시작해서 현재 운영되는 상태, 그리고 혹은 중간에 왜 중지되었는지, 그리고 그 역동적인 과정의 변수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평가의 세부 점검 항목을 보시면 과정평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여다보는지 마치 그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가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임무와 목표, 프로그램의 임무와 목표, 원래 목적이 이제 뭐 길거리 범죄의 축소였나, 아니면 빈집털이 축소였나, 프로그램 운영진의 수준과 자질, 뭐 순찰대원들이 이제 범죄 예방에 대한 기본 교육은 이수했는가, 네.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예산과 자원, 기한했던 예산이 제때 집행되었는가, 도중에 예산 삭감은 없었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운영할 때의 장애 요인, 겨울에 폭설이 내려서 순찰을 못 도는 등 뭐 집행상의 물리적 환경적 장애는 없었는가, 계획 준수 정도, 주 3회 순찰하기로 해놓고서 주 1회만 하지는 않았는가, 네. 그 다음에 후원 수준 및 주민의 준수 수준,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는가, 그 다음에 관리 기록의 질적 수준, 출석부나 뭐 순찰 일지가 가짜로 작성되지 않고 꼼꼼히 기록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른 수정, 네. 중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수정했는가, 뭐 이런 것 등, 이런 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평가는 바로 이러한 방대한 실무 데이터를 통해서 예방 프로그램이 기획안 대로 얼마나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수술로 치면 환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영양평가를 보기 전에 의사가 소독은 제대로 했고 메스를 제대로 지었는지 과정평가 그 절차의 완벽성을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과정평가에도 치명적인 맹점이 있긴 합니다. 네, 과정평가의 맹인 상태, 결과에 대한 맹인 상태. 기존의 많은 공공기관 평가들이 이 과정에만 주목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예산 100% 집행 완료, 순찰 100회 실시 완벽, 주민 참여도 최상, 무엇을 하려고 했고 얼마나 훌륭하게 운영했는지는 완벽하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동네 범죄와 주민들의 두려움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대답도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향평가의 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FM대로라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병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영향평가, 뭐 범죄율 통계 분석 등 영향평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며 성과가 안 나오면 문책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끊기거나 프로그램이 끝나기도 전에 슬그머니 영향평가는 포기해버리고 과정평가만 제출하고 퉁치는 경향이 공공기관에서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목표를 도외시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이 달성해야 할 진짜 목표, 범죄율 감소는 도외시한 채 그저 우리 위원회 회의 10번 했고요. 뭐 제 철자 1000부 찍어서 다 돌렸어요. 라는 절차적 성공 여부만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과정평가만을 단독으로 맹신했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라는 것을 느끼셨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평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 그 이후에 있을 결과평가 그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결과를 따지기 전에 일단 제대로 하긴 했냐를 묻는 것입니다. 자, 수십억을 들여서 청소년 비행 예방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범죄율이 안 떨어졌다라고 칩시다. 프로그램 자체가 틀려먹은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론은 완벽했는데 현장 강사들이 지각하고 예산이 중간에 깎여서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개입을 못했을 수도 있죠. 과정평가는 프로그램이 기대하는 변화가 일어날 만큼 올바로 충분히 실시되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 상황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범죄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죠. 복잡한 동네의 배경 환경 속에서 일어납니다. 과정평가를 꼼꼼하게 해두면 나중에 이 동네는 재개발 지역이라 주민들의 인심이 흉흉해서 참여율이 저조했구나. 혹은 이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었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다른 시간, 다른 동네에 적용할 때 혹은 일반화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셋째. 세 번째 이유가 아주 재밌으면서도 실무적으로 뼈를 때리는 내용입니다. 자, 과정평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영향평가, 결과평가를 왜 무서워할까요? 결과가 범죄율 0% 감소로 나오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 찍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정평가는 다릅니다. 범죄가 줄었든 안 줄었든 간에 우리가 일주일에 3번씩 순찰을 돌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100회나 실시했으며 얼마나 있었고 주민 500명이 참여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이런 팩트 자체를 기록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이 과정평가를 매우 사랑합니다. 네, 예방 프로그램이 비록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못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 방대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두꺼운 성과 보고서의 아주 기초적인 훌륭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이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과정평가는 반드시 영향평가와 병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반쪽짜리 평가에 불과합니다. 과정평가를 통해서 상황적 여건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영향평가를 통해 실제 범죄율이 떨어졌는지를 동시에 봐야지만 완벽한 퍼즐이 맞춰집니다. 똑같은 야간 골목길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해도 A 동네, 물리적 환경이 좋고 주민 사이가 끈끈한 A 동네와 우범자가 많고 폐쇄적인 많은 B 동네 간의 효과는 완벽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사회적, 물리적, 상황적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평가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려야지만 진짜 성공 요인과 진짜 실패 요인을 정확하게 발라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평가의 끝판왕 세 번째 요인인 비용 편익 평가로 넘어갑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차가운 자본주의적인 평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방 프로그램에 쏟아부은 소요 비용, 코스트가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 얻게 된 이득이나 성과, 베네핏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분석입니다. 형사사법 체계 예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국민의 혈세 안에서 움직여야죠. 따라서 기대 효과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골라내야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비용 편익 분석은 과정평가와 영향평가 모두를 필요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연하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알려면 과정평가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이득이 얼마나 났는지를 알려면 범죄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는 영향평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요. 즉 앞선 두 평가가 완벽하게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 분석, 편익 분석 이론은 참 깔끔한데 범죄 예방 분석에 적용하려고 하면 엄청난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이제 계량화하기 어려운 그 사항들의 금전적 가치를 매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 세탁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새로 하면서 워시타워 같은 고가의 그 하이엔드 가전제품을 들여놓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계값 300만원, 인테리어 시공비 200만원 이렇게 찍혀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에 정확히 찍히게 됩니다. 근데 편익은 무엇일까요? 편익은 빨래를 건조대에 널지 않아도 되는 내 삶의 편리함, 무거운 걸 들지 않아도 되는 그 덜 아픈 내 손목 관절의 가치, 반대로 공사기간 내내 겪었던 먼지와 소음 스트레스, 이걸 정확하게 몇십만 원의 가치다라고 계산할 수 있나요? 너무 어렵죠. 범죄 예방도 똑같습니다. CCTV 100대 설치 비용은 1억 원이라고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폭행이나 살인을 예방했을 때 동네 주민들이 밤길을 걸으며 겪지 않아도 될 심리적 감정적 충격의 상실감 방어, 이 무형의 심리적 가치를 도대체 100만 원으로 칠 건가요? 1000만 원으로 칠 건가요? 사람의 생명과 심리적 안정을 돈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회과학 평가가 직면해야 되는 가장 뼈아프고 고질적인 아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비용 편익 평가의 어려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강의실에서 이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